안녕하세요. 김우준의 KFC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제6회를 녹화했는데 무인기 관련해서 당일날 세월호 참사 소식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무인기 다룰 때 같이 묶어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세월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건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많은데 해서 의혹도 다르고, 그리고 2부에서는 이종인 대표를 모시기로 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송채경화 기자, 이제 다뤄야 될 사안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중에 오늘 포커스는 뭡니까? 그래서 사건 개괄을 오늘 세월호 관련해서 처음 방송을 하니까 사건 개괄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건 터진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였고, 대통령의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다음에 외신에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영국, 미국, 독일까지 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잘 소개가 안 됐어요. 사실 외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객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신들도 한번 짚어보는 걸로.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 직후 가장 먼저 했던 일성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거였습니다.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멘트들이 있었는데, 짚어주시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침몰사고가 발생하고 처음으로 해양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한 게 방금 말씀하신 특공대를 투입해서 여객선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중대본이라고 하죠, 줄여서. 중대본을 찾아가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드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발견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학생들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거죠. 거기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실 얘기한 거고,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된 워딩이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때 책임 회피하는 워딩들이 되게 많았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지난 4월 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을 때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다, 내가 당신들한테. 근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잘 했는데. 그렇죠. 본인은 지시를 했는데 왜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사태를 발생했냐, 이런 의미인 거죠. 이제 외신들이 가장 주목해서 본 워딩이 뭐였냐면, 먼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 중에 요 사안에 대해 따로 사설을 쓰거나 기사를 쓴 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21일 어떤 보도를 했냐면, 박 대통령이 승무원들을 규탄하는 게 과연 옳았냐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승무원들을 살인죄로 선언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은 확실히 그릇된 일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추후 열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제 6월 4일 지방선거가 두려워서인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zeitung. 유명한 신문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보수 정론지입니다. 조선일보하고는 다르게 정론지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단어 선택의 도가 지나치다. 이유도 똑같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아직 법정에 보내지지 않은 현안에 간섭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안은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적인 단어를 내뱉거나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 그 선장은.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은 그러지 말라고 있는 게 정치인인데 그런 감정적인 단어를 뱉어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가디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전하면서 서방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비극에 뒤늦은 대처를 할 경우에 지지율은 물론이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이 정도 사건 나면, 그리고 이렇게 대처가 늦고 한 명도 구조를 못하면, 그럼 대통령 자리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 정도 사건이 났는데.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제 책임 회피하려고 되게 급급해하는 상황이 오늘도 벌어졌었는데,
그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우리는 안보,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 타워지 재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김보협 기자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정치 담당 기자를 하면서 청와대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새 나오는 지하 벙커 네. 거기를 갔었습니다. 벙커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희인 장군이라고 네. 그 컨트롤 타워의 총책임자였고 우리가 이렇게 갖춰놨다. 한번 기자들 와서 보라 해서 초청 형식으로 간 거죠. 청와대 그 앞 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지하 벙커로 연결이 되고 인상적이었던 게 옆에 책꽂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난 사고 나면 그걸 딱 꺼내면 첫 번째 해야 될 조치들 쭉쭉쭉쭉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재난도 역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였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NSC를 강화하면서 예.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거기가 맡기로 했었고. NSC 사무처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이런 정도 크기의 화면이 있습니다. 네. 연결을 하면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고 곳곳에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현장을 직접 연결을 하려면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바로바로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었죠. 근데 그게 NSC가 이명박 정부 때 약화됐고 지금은 또 다시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인 장군 얘기는 이런 건 매뉴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훈련을 해보고 안 되면 바꾸고 또 정부 기구도 바뀌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훈련하고 새로 갖춰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저도 사실은 그 위 장군님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 사고 나서 궁금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원래 있었대요. 위기관리센터가. 이거를 총괄하는 것은 청와대로. 지금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재난은 청와대가 총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히 만들었다. 그때 만들었고 육해공군 사령부 그리고 경찰청, 산림청, 소방본부, 한전, 원자력 상황실 그리고 각 부처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답니다. 그때 센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최종 왜 그러면 다 한 곳에 모아야 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부처 해수부가 있고 또 다른 부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행안부가 있고 부처는 부처끼리는 횡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적어도 8개, 9개의 부처가 동시에 관여가 되는데 그 부처 간의 연결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같은 장관들끼리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을 그때그때 이 부서, 저 부서 혹은 교통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산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없앴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재난 전문가에게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곤란하다고 하며 그런데 그 양반이 처음으로 한 얘기는 뭐였냐면 가장 잘못한 멘트다 그게. 왜 그게 잘못된 멘트냐 그랬더니 거기에 특공대를 투입해야 되는 건지 혹은 민간 잠수사를 투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군을 동시에 투입해야 되는 건지 특공대를 투입해도 언제 투입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건 현장에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로지. 그런 판단은 절대로 대통령이 내려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특공대를 투입해야 하라고 했는데 민간 잠수사를 갑자기 투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각 부처를 교통정리하고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는 부처끼리 교통정리가 안 될 때 그런 역할을 해야지
아주 구체적인 지금 각 방마다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명령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그런 명령을 하는 순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배를 투입하는 데 많은 얘기도 많았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판단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현장에. 현장의 판단 기능을 상실시켰다. 그 명령 하나가. 라고 그분은 그 사건 난날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된 명령이라고.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그 시스템에 관한 얘기는 또 네.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 통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겁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맥락이 같은 게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렇게 비판하는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을 향해서 뭐 북괴에 놀아나는 좌파라고 한기호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무리를 빚고 뭐 페이스북을 지웠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이제 뭐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페북글을 올렸다가 좌파 선동꾼이 있다고. 네, 좌파 선동꾼이 있다라고 내용을 올렸다가 이제 잘못된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뭐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나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불순 세력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고 이게 겁을 주는 거잖아요. 이내 보도된 것 이외에 정부가 그렇다고 하는 것 이외에 말을 하면 유언비어로 좀 잡아간다. 겁주는 건데 겁을 줄 때는 겁을 먹어서 겁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저께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견고. TV조선. TV조선이었나요? 네. 미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이 사태가 이 정권에 부담이 되거나 선거에 부담이 되거나 혹은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데 영향을 줄까봐 그걸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진짜로. 사실,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였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사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관을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한 직후에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담겨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 회사조차도 이제 지지율 변화 추이를 이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보도를 한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지지율 경고에도 좋으니까 제발 구조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변해야 되는 숫자가 있잖아요. 네. 174라는 숫자에서 구조된 사람의 숫자는 단 한 명도 변하지 않고 실종자 숫자에서 사망자로 옮겨가고 그 두 숫자만 바뀌지 구조된 숫자 174명의 숫자는 전혀 바뀌지가 않거든요. 여러 정치인들이 몰이를 빚었지만 정치인의 아들 한 분도 그 얘기 안 했네요. 빚었죠. 네. 정봉준 의원의 아들. 네, 그 아들 얘기 중에 저는 참 괜찮은 표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개하다는 표현. 미개한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이번 사태 쭉 보면서 어디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 친구가 꽤 적절한 단어를 찾아줬다. 미개한 나라, 미개한 정부, 미개한 정치. 그 앞에 어울릴 만한 단어를 왜 실종자 가족들한테 쓰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좌파, 우파, 지목 없을 떠나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모순이 안 떠올라요, 아무도. 그런데 그 상황에 대통령한테 감정이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은.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이 나면 안타까운 뉴스도 팔로우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학생들이 다치고 죽고 했어요.
광우병 사태 때 학생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을까? 학교에 그런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 방송을 보신 선생님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외신들이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사건 자체를 보도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판 기사들이 나오면 굉장히 이 보수 정권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연락을 해요. 해외 공관을 통하거나 혹은 오피셜하게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기사가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보수 정권은 통제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리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딘가에서는 이게 삐져나올 거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열심히 찾아봤더니 있었어요. 독일에서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쓴 독일에 있는 제독 교포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공관으로부터.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전화를 하냐고. 그분을 지금 전화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한국 정부의 대처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한국의 그 정치인들의 비판적인 기사 내용을 쓰셨고, 그리고 그 기사 내용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데려와서 사진 찍은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썼더니 어떤 댓글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정정을 해서 고맙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기사를 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전화를 받아주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새벽 한 5시 6시경, 그리고 7시경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하면서, 자기는 대사관 쪽, 기사, 티저 제목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에, 정정해달라는 글을 보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저한테도 그것도 보낸다면서, 그리고 또 메일 내용은, 이거 빨리 바꿔주라고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 제목을 바꿔달라고요? 티저 제목이, 포즈 취하는 대통령.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어린이를 안고 있는 사진의 제목이 포즈 취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건 뭐 보통 그 신문사들 관행으로 보면 신문사에서 달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제목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까? 전화를 새벽에? 바꿔달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빼달라. 오보이니까 빼달라. 그 제목을 빼달라고, 포즈 취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아예 빼달라? 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그 국적이 독일이시라면서요? 저는 여기 독일에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 왔고요. 벌써 지금 38년을 여기 살고 있고, 그리고 국적은 그러니까 독일 국적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황당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신문사에다가 동정할 내용이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인데, 제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 전다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요. 내가 독일 국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독일 국적을 가진 분한테 그러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단체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연락을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집 전화번호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정말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왜 내 정보를 그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변호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앞으로 진척사항 저희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우연히 찾아냈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선 송채경화 기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이상해요. 김보엽 기자는 보도 보시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지점 없어요? 일단은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도대체 사고가 언제 발생한 거냐. 그렇죠.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그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정부의 발표를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나와야 할 정보들이 너무 늦게 나왔었죠. 그리고 뒤늦게 나온 게 이제 배 행적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은 사고가 났다, 우리 배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을 텐데, 그 기록도 사고가 난 지 한 5일 이다가 나왔습니다. 5일째 나왔죠. 단순한 오디오 파일에 불과하거든요. 바로 내놓을 수도 있었는데 네. 처음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도 아닌데 사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지금 발표로는 진도 해상관제센터가 관제하는 구역에 네. 진입한 게 당일 아침 7시 8분인가. 그런데 교신을 처음 하는 게 9시 7분인가요? 대략 만 2시간 동안 네. 그 센터와 선박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선장이 잘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선원도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밝혀지겠죠. 얼마나 잘못된지는 앞으로 따져봐야겠지만 하지만 전달의 시기를 놓친 것도 선장의 책임이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계를 가진 인간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이제 시스템과 정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현장의 재난을 구제할 책임자는 해경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경은 안전행정부 외청입니다. 네.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맡습니다. 정부가 책임이라는 얘기죠. 정부가. 다 말단 그 직원들이나 무선을 쳤네 안 쳤네 이게 아니고 이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출을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해상관제센터 VTS 뭐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일단 해상관제센터 처음 들어봤어요. 전. 간단한 거더라고요. 비행기는 관제탑, 배는 관제센터.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일로, 예를 들어 가다가 항로를 벗어나 충돌하면 안 되니까 교통 정리해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해상관제센터인데, 그걸 VTS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대목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쭉 설명했잖아요. 주목은 뭐냐면, CCTV도 있고, 그리고 레이더로도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박에 자동 식별 장치가 달려있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신호를 보내줘요. 계속. 내가 어디 있다고. 그 장치에서 선박의 이름, 현재 속도, 위치 이런 게 일부러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날아간답니다. 계속. 그리고 초단파 통신 VHF, 무선통신. 왜 채널 12번이 어쨌느니, 채널 16번이 어쨌느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하고, 기상정보도 뜨고, 이 모든 게 모니터 3대, 혹은 경우에 따라서 4대,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쫙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진도관제센터는 어딨냐? 저런 위치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관제센터 방 안에는 저런 모니터를 두고 12명이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 당시에 4명 정도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설들은 보면 이렇게 바다 전체가 보이는 거죠.
3대 혹은 4대의 모니터를 항상 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각 모니터는 예를 들어 4사람이 있다. 4사람이 있으면 모니터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정보가 날라온대요. 다. 하지만 이거는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어서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으로 확대시켜서 각자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축소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옆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같이 보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동시에 2사람이 그 구역에 붙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런 게 뜨는 거죠. 이런 선들이 배가 가는 항로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는 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선들 쭉쭉쭉쭉 가니까. 그리고 AIS라고 하는 건 설명드린 대로 배에서 보낸다는 겁니다. 계속 신호를. 내 배 이름 뭐고 내 지금 속도는 뭐고 계속 보낸대요. 그런 장치가 달려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는 이 배가 어디 있는지 무슨 속도로 가고 있는지 항로를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24시간 내내 4명이서 구역을 나눠서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도 직접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이겁니다. 해경에서 처음에는 교신 기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진도 관제센터에 배가 딱 들어서면 모든 배는 내가 들어섰다고 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답니다. 알려야 하고 만약에 안 알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역의 관제사한테 물어봤어요. 배가 깜빡하고 안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지 않는 게 뭐 관례였다는 이상한 기사도 나오고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데 안 알리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먼저 보고를 하고 배가 내가 왔다고 보고하지 않아도 뜨지만 보고를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200만 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보고한대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누가 그걸 안 하냐고. 만약에 혹시 깜빡했을 수도 있지 않냐. 마침 그때 바빠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호가 떴으니까 지켜본답니다. 대략 한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는 정도는 관제사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상황이 있어서 정말로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화장실에 갔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화를 나눴거나. 그래서 1, 2분 정도 지켜보고 반드시 콜을 한다. 관제사 쪽에서 한다. 관제사 쪽에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하면 관제사 쪽에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교신 기록에는 진입부터 침몰하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 8분부터 9시 7분까지 2시간이죠, 거의. 딱 2시간 동안 한 번도 교신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교신이 없고 교신이 시작된 시간은 배가 넘어갔을 때입니다, 이미. 침몰이 시작됐을 때요. 제가 궁금한 건 왜 교신이 없지? 처음에는 이제 언론에서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 들으면서 뭐 선장이 교신을 안 했나 보다.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뭐 채널의 문제였나 보다. 관행의 문제였나 보다. 그래서 오로지 다 선장 쪽의 문제였나 보다. 배, 선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관제사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선장이 안 하면 관제사가 하게 돼 있고 그걸 빠뜨리는 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걸 빠뜨린 사람은 없다. 선장도 관제사도. 그런 기준을 보면 이제 관제사들한테 그래서 제가 항정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AIS라고 한 거, 자동으로 위치가 날아간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기록표가 나와요. 이 배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빠졌는지. 그 기록표를 보고, 이상한 점을 말해달라. 그리고 또 제가 이상한 점들도 물어봤어요. 최소한 3번의 교신이 그 사이에는 있었어야 한다. 3번의 교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입할 때. 자동이다, 그거는. 진입할 때. 첫 번째 있을 교신이고. 두 번째 있을 교신. 그 항적표를 보면, 기록표를 보면, 7시 28분부터 8시까지 이 배가 전속력으로 달렸답니다. 전속력으로. 이 배가 낼 수 있는 속도, 최고 속도가 22노트 정도인데, 그 속도로 이 배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건 전날 저녁에 출항을 못해서 그런 거죠. 출항이 늦어져가지고 시간 그런데 그 지연 시간은 이미 통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늦는다 하더라도 그 해협은 해류가 굉장히 빠르고 좁기 때문에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서는 안 되고, 그러면 급한 상황에서 전속력으로 뭔가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도 않냐. 이때 꼭 연락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 통상의 속도보다 1, 2노트만 빨라도 연락하게 돼 있는 거다. 이상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근데 이렇게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자기가 낼 수 있는 속도의 최고치를 내며 그 위험한 지역을 달리는데 교신이 없다는 것은 관제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왜 변침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변침이라는 거는 8시 48분에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침몰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배가 왼쪽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 변침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햇불 꺾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8시 48분에 획 꺾고 다시 획 꺾어서 이 지점부터는 표류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처음 보도했는데 이 사실을. 이걸 보고 나서 관제사들이 하는 얘기는 항로에서 100m 그 정도만 벗어나도 연락한다. 왜? 원래 배도 정해진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안 다니면 배는 너무 크고 한 번에 틀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안 다니다가 충돌을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미리 정해진 길로만 간다고요.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100m만 벗어나도 바로 연락한답니다. 왜 벗어났냐? 이유가 뭐냐? 이거는 항로를 벗어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이때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서로. 여기에 대해서 해경의 공식적인 입장은 왜 처음에 진입할 때 연락을 안 했냐? 그 얘기만 나왔죠. 지금 이 나머지 두 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런데 첫 번째 진입할 때 왜 얘기 안 했냐? 보고 안 했냐고 그랬더니 해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없었지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게 공식 입장이에요. 보고는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배라서 넘어갔고, 풀어서 얘기하자면 넘어갔고, 나머지 2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다. 말이 안 되죠. 정말로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때 2번은 연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죠? 이게 없는 것은, 저희가 전국의 관제센터가 있는 곳 다 전화해봤어요. 어떤 데는 불친절하고, 어떤 때는 호의적이고, 어떤 데 안 받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못 볼 수도 있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시간 동안 자기 구역 내에 들어오는 배를 못 볼 확률이 있냐? 불가능하다. 이게 관제사의 답이었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모니터 상에도 뜨거니와 그것이 계속 움직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발견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다. 채널에 또 물어봤어요, 제가. 16번 채널, 이게 비상 채널이랍니다. 이걸로 전화를 했었으면 금방 보조가 됐을 텐데, 다른 채널, 제주와의 채널만을 통화를 했기 때문에, 무선을 했기 때문에, 진도에서 못 들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뭐, 보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첫째, 배는 2가지 채널을 반드시 켜두게 돼 있답니다. 하나는 16번, 비상 채널. 또 하나는 그 구역에 들어갔을 때, 그 관제센터하고 연락하는 채널. 이 2가지를 열게 돼 있대요. 하나는 직통이고 하나는 모든 데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16번이라는 데고.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진도하고는 꺼두고 제주도하고 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다고 치면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1시간 동안 못 봤다고 쳐도 배가 갑자기 이렇게 뱅 돌면 그러면 비상 채널로라도 연락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비상 채널을 멀리 달려가서 무전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자리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왜 안 되지? 띵 누르면 끝나는 건데 안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그때 공개한 교신 기록이에요. 이렇게 친절하게도 HWP 파일로 해경에서 5일 동안 정리한 다음에 내놨어요. 7시에 진도에서 명진 801 오른쪽에 어선이 남아가고 있으니까 충돌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니네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7시 1분에 동방 챌린저에서 서로 교신을 합니다. 7시 4분에 조도 고속 페리하고 이런 얘기 쭉 합니다. 쭉 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2시간 내내 네 사람이 그 모니터를 비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7시 8분에 이 세월호하고의 교신은 없어요. 여기 보면 기선 전방에 어선이 몇 척이 있나요? 5척이 있습니다. 기선 전방에 안성호라는 어선 확인되십니까? 네, 확인이 됩니다. 서로 주고 맞는 거죠. 여긴 떴는데 맞냐?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대가 7시 반부터 8시까지가 전속력으로 달릴 때입니다. 다른 배들에 대해서는 전방에 뭐가 보이냐, 뭐가 5대가 앞에 있다, 어쩌다 돌아가라,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0명이 탄 이 배가 그 좁은 데를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교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근무했던 관제사 4명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게 입증되죠, 이거는 분명히. 그런데 세월호에 대해서만 교신이 없어요. 자, 저는 첫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거나 아니면 공개된 게 편집된 거 아닌가 이거? 관제 있었는데? 물론 저는 입증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본 자료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음성으로 돼 있는 게 자동적으로 프린트가 쫙 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24시간 통신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그럼 그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정된 USB로 그때그때 빼는 거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러면 녹취록이 있느냐? 녹취록이 자동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그렇죠. 해경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경이 만든 녹취록을 보고 그 사이에 통신이 없다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원본을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해경은 그 기록에 맞는 음성들도 내놨어요. 풀 2시간짜리 우리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아닌가?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거나, 그죠? 아니면 뭔가 오갔는데 편집됐거나, 나중에. 둘 중에 하나 외에 가능성이 뭐가 있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네. 그 해운사와는 특수관계여서, 아니, 웃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특수관계여서, 항상 무사통과 뭐 그런 권한 같은 거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 배는 그거가 이제 첫 번째를 해명할 수는 있어요. 해명이 안 된다고들 다 말하는데 관제사들도 이 우리나라의 해운회사와 선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만 봐준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봐주던 관계였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잖아요. 전선력으로 달리고 막 갑자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런데 교신을 안 했다는 건 평상시에 관계나 관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도관제센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수사 대상이 아니죠, 그쪽은. 그렇죠.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사실상 아무도 구출하지 못했어요. 그 배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도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은 끝날 것 같아요. 불행히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진도관제센터 1차적인 구출에 책임이 있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내죠?
합동수사본부가? 그것만 따져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2시간 만에 첫 번째 교신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보도됐죠? 첫 말이 뭐냐면, 세월호 기선 침몰 중입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첫 번째로 2시간 만에 이미 이 배는 가라앉기 시작한 배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이 기록만 보자면 전속력으로 달릴 때, 이 배가 28분부터 8시 사이에 전속력으로 달릴 때, 그 시간대에는 통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교신을. 그리고 그때부터 따지면 그때가 8시입니다. 7시 반부터 8시 사이. 아무리 넉넉 잡아도 잘 봐줘도 1시간은 초기 대응이 늦은 거예요. 연락을 안 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1시간 늦었다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왜 그랬냐고. 그리고 하도 정보가 난무하고 그래서 외신을 찾다가 슈피겔의 이 기사가 실린 걸 봤어요. 승무원들을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보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해요. 이 안에 기사에서. 승무원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는 어떤 정보를 못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거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내용인가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슈피겔은 공개된 교신 기록을 번역을 해서 그걸 들고 자기들이 분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선장과 선원의 우유부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도. 이 기사도. 슈피겔에서도. 하지만 동시에 관제센터의 책임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여기 보시죠. 9시 23분에 세월호가 진도에서 방송해서 구명조건을 착용하도록 하세요. 9시 23분에. 9시 23분에 배가 자빠져가지고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해서 구명조건을 입으라고 하라는 엄청나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는 방송이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방송을 할 수 없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들이 그런 하선 지침을 승객들에게 방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도 센터에 통보를 하자 관제센터는 방송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나가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및 두껍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상황을 모르는 우리가 텍스트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은 배가 가라앉고 있다니까요. 옆으로 자빠져가지고 방송도 안 되는 상황이고 겨우 센터하고 긴급 무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간대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맞는가? 그러자 승무원들은 만약 승객들이 하선할 경우에 제 시간에 구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 시간에 구조될 수 있냐? 그러면서 본선이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센터는 응답을 하는 대신에 지침을 반복한다. 무슨 지침을 반복하냐면 선장님이 판단하셔서 탈출시키세요. 최종 판단을 선장님이 하셔서 탈출시키라고 25분에. 이때는 배가 탈출시키는 걸 선장이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 이때는 배가 뒤집혀가지고요. 옆으로 자빠져가지고 배가 옆으로 자빠져서 이미 가라앉고 있는 때예요. 이 선장은 계속 묻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 이 회신을 해요. 선장이. 이때 슈피겔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타당하다. 이때의 승무원의 질문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은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구출할 수 없는데 물에 뛰어들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쓸려가거나 멀리 쓸려나가 버릴 수가 있죠. 혹은 빨리 구출할 수 없는데 물이 찬데 저체온증에 걸리거나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바로 뛰어들면. 그래서 슈피겔에서는 이 질문은 타당한 거다. 대단히. 그런데 센터에서 적절하게 답변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뛰어내리면 구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옷을 두텁게 입어라. 선장이 판단하라. 이런 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그러면서 두 번째 지적을 해요. 진도 관제센터에서 근처에 있는 배들과 막 통신을 시작합니다. 통신을 합니다. 둘라 에이스라는 배하고 통신을 하고 둘라 에이스한테 글로 가라고 합니다. 근처로 가라고 하는데 둘라 에이스가 사람들이 탈출을 안 하면 배를 갖다 붙일 수가 없다고. 얼렁사이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주의를 해서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월호에서는 해경이 구조차가 있느냐,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우리가 뛰어내도 되겠냐는 거예요. 승객들이 뛰어내도 되겠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진도 관제센터에서는 둘라 에이스호가 접근 중에 있다. 얼롱사이드 불가한 상태로 대기 중에 있다. 둘라 에이스는 배를 옆으로 붙일 수는 없지만 탈출하면 인명구조를 하겠다고를 진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세월호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도는 세월호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세월호는 배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슈피겔에서는 이 센터에서는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았다. 또 다른 한 척의 배가 이미 지근거리 가까이 있고 모든 대피 승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무엇보다도 빨리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네 양지했습니다. 이후에 세월호하고 교신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세월호한테 주변 상황, 현재 상황 바로 뛰어내리라는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센터에서 했어야 됐다. 그렇죠.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이 들어도. 그러니까 슈피겔은 일단은 이 교신 기록은 진본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진본이라고 할 경우에 사실은 뭐 이게 2시간의 관제를 안 했다거나 아예 편집됐다거나 이런 상상은 전혀 안 하고 드러난 것만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관제센터 역시 분명히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책임은 사실은 이 시스템 문제고 그 책임은 반드시 정부가 져야 될 일인데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다면 정부 쪽 사이드의 책임을. 이 공개된 녹취록이 맞다면 2시간 동안 관제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히 대처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무 죄가 없다고 수사를 못하고 있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장에 관해서는, 선장의 잘못에 관해서는 그 잘못의 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결 날 일이지만 선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슈피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 난 이후에 구출 과정에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게 훨씬 더 큰 책임입니다, 사실은. 개인은 잘못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가 기관이 일주일 내내 혹은 그 과정에서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구출 자체를, 이 책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진본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2시간 안 했을 수도 있고, 진본이 아닐 수도 있고 편집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편집됐다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설을 한번 따져본다면 이 왔다 갔다 하는 대화의 시간대는 맞냐 이거죠. 그렇다면 아예 그 시간 7시 8분, 8시 때 8시 48분 내 기록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는 점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기록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의 대화 순서도 맞는지 근본적으로 그런 쪽에, 그런 방향의 의심을 해보자면 그런 의혹도 가져가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유언비어가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2시간 내내 아무도 관제하지 않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편집됐거나, 이 두 가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본 방송을 녹화한 다음 날인 4월 24일 KBS 9시 뉴스는 진도 해상관제센터의 교신 내용이 최소한 2곳 이상 편집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KBS 9시 뉴스
4월 24일 35분 37초부터의 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네. 한 말씀만 남기고 가세요. 그럼. 막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개 같아. 에?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막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개 같아. 내 방송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종인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꾸로 시간 순으로는 가장 최근의 것부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전문 용어였어요.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다는 건 태어나 처음 알게 됐는데, 이번 사건 이후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이빙 벨을 들고 현장에 가셨어요. 그죠? 갔었죠. 예.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투입하지 못하고 돌아오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투입하지 못하고 돌아오실 때 눈물도 흘리셨다고 하던데. 뭐 나더라고요, 괜히. 눈물이 나셨다고. 왜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장비, 몇 톤이라고 하던데? 그 세트로 5톤, 5,000kg. 예. 5톤의 장비를, 자비를 들여가셨죠. 그렇죠. 예. 왜 돌려보냈냐 했더니 대책본부에서 다이빙 벨은 시야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격실 구조가 복잡한 선체 내부 수색의 경우에 공기 공급 호수가 꺾여서 공기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수중 체류로 인한 잠수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시야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오래 있으면 잠수병에 걸리고,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면 호수가 꺾인다. 그래서 못 투입했다. 라고 돌려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잠수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대답을 할 어떤 최소한의 지식도 없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갔고, 감압이 어떻고, 수중시야가 어떻고, 이런 걸 이렇게 조합해서 말하는 어떤 그런. 누가 만들어준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100%. 다이빙 벨을 갖고 무슨 실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야를 운운하게. 다이빙 벨에는 눈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깊이 무게에 의해서 내렸다가 네. 크레인으로 올리고 이러는 장치지. 네. 시야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눈 달렸다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다이빙 벨을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제한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된다? 그렇죠. 다이빙 벨은 그냥 수중에 내려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관일 뿐인 거죠, 그럼? 네, 그냥 어떤, 제가 만든, 발명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쇠통이에요, 통. 쇠통. 통인데, 우리나라 어떤 환경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무겁게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어떤, 수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크게 했고, 네. 그죠? 크게 하다 보니까 속에 이제 부력이 생기게 돼요. 부력은 물에 집어넣었을 때 뜨려는 힘이니까. 네, 속이 비었으니까. 예,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바라스트라고 그래서 줄을 갖다 한 2톤으로 설계를 해서 현실에 맞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막 나타나갖고, 그거는 객실 들어갈 때는, 객실로 하기에는, 객실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한 장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거 갖고 객실 들어간다고 그랬대, 누가. 그러니까 지금 중대본부인지 거기서 얘기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처음서부터. 기본적으로 이 장비가 왜 필요한지 자체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는 예,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조직이에요, 그게. 이 장비는 커다란 쇠통이고, 그냥 쇠통. 그래서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덜 받고. 덜 받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내려가가지고 잠수를 쉽게 하기 위해 도와주는 통이다. 거기다가 닉스 쉘터 이렇게 썼어요.
그냥 피난처야. 다이버들을 피난처야. 물에 직접 안다니까 덜 춥고, 그죠? 오래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류하고 싸우지 않게 되니까 그 안에서 보호가 되니까 덜 피곤하고, 그럼으로써 내려가는데 어느 깊이까지, 이제 그게 100m까지 썼던 거예요. 부산에서. 아, 이미 100m까지는 써본 적이 있고. 네, 100m, 84m, 89m 세 번의 어떤 사건에 이제 같은 남해안에서 이제 써봤죠. 그 잠수를 도와주는 장비군요, 그냥. 그냥 보조 장비예요. 대단한 장비다.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사고 그 해역이 네. 말 그대로 조류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몇 번째고 시야가 안 되고 그 이렇게 막 그 어려운 쪽으로 그 내세운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고. 그래서 빨리 수색이 안 되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이용하면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좀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참다 얘기를 한 게 이제 3일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쭉 줄을 타고 내려가요. 이 통을 갖다가 다이버가 거기 들어가서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출입구, 선체 어디 이제 정해서 수색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가서 도착을 하면 다이버가 거기서부터 수면에서 공급되는 어떤 특수한 그 기체를 호흡을 하면서 호스를 계속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CCTV가 촬영이 돼요. 그죠? 구석구석.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려갔을 때 일단 피곤하질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왔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장비가 나를 기다려준 데는 정신적인 그 믿음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소인데 그런데 들어갈 때는 그게 없이 들어가서 통화를 하면서 쌍방향 통화를 위해서 상황이 어떻다 하고 계속. 탑사이드를 하면서 자 왼쪽에 그 누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비춰라. 예를 들어서 시야가 없대니까 그 사람이 보는 걸 우리는 그 카메라로 볼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니까 만약에 그 아까 중대본부에서 얘기한 줄이 꼬여서 네. 그죠? 그 다이버가 어떤 치명적인 뭐 그런 결과 얘기했죠. 복잡한 소실을 들어가면 줄이 꼬여서. 뭐 이렇게 네. 그래 쓸 때도 대비해서 따로 이제 그 스쿠버 탱크라는 걸 예비로 백업으로 미국 가요. 네. 근데 그 탱크는 어떤 용도냐면은 그쪽에 갔을 때 에어 포켓이 분명히 형성이 돼 있어요. 그쪽은 경사가 위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랬을 때 그 에어를 틀어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한 그 압력 그 공기를 거기다 넣고 가는 거거든요. 지구 가는 거죠. 네, 지구 가는 거에. 네. 그럼 그걸 틀었을 때 한 500리터, 한 30m 기준으로 500리터의 어떤 그 부피의 공기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아, 만약에 들어가서 에어포켓을 발견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생존자가 있다. 그러면 근데 며칠 지나서 공기가 희박할 테니까. 그렇죠, 우선. 그때 지구 온 것을 거기다가 우선. 집어넣을 수 네. 있는 그런 장비. 근데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저런 사정으로 1시간이 넘었어요. 네. 예. 그래도 공기는 계속 들어오니까. 아, 연결돼 있으니까. 예, 계속 호흡을 하면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왜?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다이버가 아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에 노출이 되면 쓰고 있는 마스크가 이렇게 날아갈 정도예요. 예, 호흡하려고 물고 있는 게 날아갈 정도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쓰는 거는 풀 페이스 마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다 얼굴을 다 가려요. 네. 그래서 호흡할 때 입을 쓰지 않고 그냥 코를 쓸 수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들을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카메라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 벨에서 예. 총 시간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감압 계획에 따라서, 감압 스케줄에 따라서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천천히. 예? 한 번에 나오면은 질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장시간 계획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 체류 시간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상황이 길어졌으면 보통 얼마나 했어요? 우리 그 국가 그 특수 대부대가 그 한 거 몇 번 했어요? 뭐 5분에서 15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현장에서 보면 3분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제가 갔을 때 봤을 때는 뭐 그래요. 15분도 좋아요. 20분을 했다고 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25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폭이 22m예요. 폭이. 폭이, 배 폭이. 자, 이쪽에서 들어가서 20m 가면 반대편 유리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좁아요. 네. 물에 잠겨 있어요. 뒤집혀 있어요. 네. 바닥이 판판하게 다니던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천장이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네. 등이 밑바닥에 있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네. 소위 민간인이라고 뭐 그게 올리는 말인지 내리는 말인지 모르지만 직업 잠수를 그러니까 잠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런 일에 더 적합할 확률이 더 커요. 많이 그런 그 일에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특수부대보다. 예. 그런 선박, 일반 선박을 뒤집혀서 구출하고 하는 일은 민간 업체가 더 경험이 많습니까? 네, 일반인이라고 그러죠. 일반 업체. 일반, 네. 지금 대책본부의 표현으로는 그 사람들은 이제 군인을 좀 특수하게 보고 해경, 특수 이러다 보니까 민간이 이렇게 위해 준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민간의 의식적으로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좀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는 연속 20시간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거는 한 팀이 3명이든 4명이든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방법대로 들어가서 40분, 50분, 1시간을 작업하고 나오는 순간 다음 팀이 또 들어가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왜? 조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네. 예. 한 번 세팅을 할 때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겠죠. 한 예. 시간.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설치하는 건 줄 예, 알았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아니고. 그게 우리 해경 관계자, 책임자 중에 하나, 이제 그 일을 관할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얘기가 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 잘 알아요. 이 조직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데 중간쯤이요. 잘 아시잖아요. 그거 설치하려고 거기다 배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죠? 먼저 지금 작업하려고 거기다가 부위 설치해 놓은 그 사람들이 작업이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했죠, 여태까지? 5분, 10분 하는 사람들. 예? 방해가 되고 두 번째. 우리 이제, 이 배를 운영을 하려면은 크레인으로 무게가 있으니까 크레인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크레인이 탑재된 바지를 갖다가 대고 해야 돼요. 바지선을. 예, 바지선을. 그거를 설치하려고 보면 설치되어 있던 휴식용 바지. 휴식용 바지. 휴식용 바지. 예. 감사들이 올라서 잠깐 쉬는. 그렇죠. 그 바지선에 앵커와 이렇게 싸워갖고 끊어지면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려면 서로 부딪혀서 네. 한 10년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면 얘기했듯이 자, 첫 번 좌측 복도 끝에 있는 객실에 우리 생존자가 있나 없나. 거기서부터 쭉 훑어서. 예, 그것도 촬영으로 실시간 CCTV로 증명하면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작업 방법인데 자, 그렇게 20시간을 그걸 대놓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냐고. 아니, 사람만 구출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 방해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그렇죠. 2인승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지적입니까?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게 거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올라가서 딱 앉으면 의자를 펴서 네. 3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그 공간에. 3명이? 네, 3명이. 그 다음에 보조 인원이 한 5명이 거기 서로 어깨가 안 닿아요. 이만큼만 공기에 이제 노출되면 그러면 웬만큼은 쉽지 않고 얘기가 다 통하니까 어떤 중요한 작업과는 2인승이 아니네요? 8명까지.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관계도 틀리고. 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하나같이. 근데 우리는 다이빙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다. 그렇죠, 그렇죠. 장사꾼이라고 하는 인터넷, 저는 알바들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비용은 본인이 내신 거고. 그죠. 네. 지금까지는 이종인 대표의 얘기는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언론에서는 해경 쪽 이야기는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으니까,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지 않은 전문가를 수소문해가지고 한국수중환경연합회?
이분도 현장에 투입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저희가 드렸던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이밍 벨고 투입했어야 되냐고. 이분은 투입했어야 된다. 투입했어야 된다고 딱 잘라가 말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민관 군이 지금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은 얼마나 투입되고 있냐? 본인은 갔다가 바로 오셨으니까 사실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물어보니까 모 업체가 정부 계약이 돼 있는데 여기서 투입되는 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를 말하는 거다. 그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거기 가 있는 잠수사들 대부분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경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개나 줍는 수준의 민간 잠수사들이 그렇게 표현해서 조개나 줍는 잠수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조개 캐는 수준의 실력 갖춘 잠수사들을 어떻게 투입하냐. 여객선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람은 국내에서 250명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중대본부에서? 해경입니다. 해경. 일단 이름은 안 나오고 해경에서 왜 이제 민간에서 투입을 잘 안 하냐. 그리고 해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며 민간 잠수사들을 투입을 잘 안 하는 이유로 첫 번째로 든 게 이거랍니다. 가족의 절반이 민간 잠수사를 반대해서 못 들어가는 거라고 해경은 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설명을 했답니다. 가족의 절반이 근데 그거는 이미 신문에 보도된 걸로 부정이 되잖아요. 가족들은 원했다. 예, 가족들은 그 정부 근데 이 설명은 오늘 나온 거예요. 해경에. 제가 이제 큰 덩어리의 두 번째 질문은 물살이 너무 빠르고 뭐 너무 탁도가 그러니까 물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어려움들을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차부터 조금씩 뭐 5분, 15분 투입되고 이렇게 3일차가 되어서야 잠수사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나요?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 이 일을 30년째 해오신 분으로 볼 때? 거기 그쪽 주최 측에서 준비한 그 특공 해경, 예. 네. 네. 그 대책본. 사람들이 어떤 물속에 들어가는 답이 안 나온 거죠. 자기들의 장비와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됐다는. 네, 그 능력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이틀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도 어떻게 들어갔어요? 정조가 되는 거 기다렸잖아요. 정조. 네. 물이 가득 찼다가, 그 다음에 나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네. 정조, 물이 흐름이 조금 약해질 때. 약해지네. 그때 들어갔다가 조류가 세서 철수해갖고 다음 정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물이 나갔다가, 완전히 나갔다가 수위가 올라오기 전까지 그때 또 좀 멈추는 시간을 정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 있는데 산 사람이 제가 너 봤냐?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 경험상 배가 뒤집혀서 그런데 갇혀 있는 사람을 제가 모시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있었다고? 네. 안 본 거를 얘기를 하면 그 유언비어고 뭐 괜히 그죠? 네가 안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갔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그럼 우리는 거기서 개고생하고 그랬는데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면서 파도에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예? 실제 상황을 해결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을 놔야지. 자, 정조와 정조를 3일째 부르짖으면서 6시간 또는 7시간 그 사이를 또 기다리면서 또 시간을 또 보냈잖아요. 네. 3일째 된 날 들어갔다는 그 어떤 증거는 어디 있어요? 증거 내놓으니까 나중에 무슨 뽀얀 어떤 물속에서 이렇게 라이트에다가 카메라 대고 비치면서 벽을 비춰야지 왜 라이트를 비친 거를 보여줘요?
그만큼 시야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할 그 담당 분야는 아니지만 감히 그 수색 거기 투입된 그 팀이 빠져라. 너네들은 자격이 없다. 더 그거를 늦기 전에. 3일차에 말씀하셨는데. 3일째 이제 아시아경제에다 얘기를 했죠. 해경은 철수해라. 자격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테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 침몰선 그 구석까지 아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제가 얘기한 그런 작업 방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해경 구조단에 네. 그런 훈련, 그런 종류의 훈련을 받은 게 훈련을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훈련을 받은 아까 사람이다. 국내에 뭐 250명 운운하고 조개나 잡는 수준의 다이버라고 네. 그렇게 라고 얘기해요. 해경 관계자 네, 그 얘기했답니다. 관계자라는 사람도 그 조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조개를 잡는 그 수준의 그 다이버라는 거는 그냥 뭐 5m, 10m 숨 참고 들어가서 진주조개 잡고 그 노래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왜? 목숨을 걸고 왜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 있어갖고 40m 어떤 데뭐 60m 내려가서 그 조개 키조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조개. 그러니까 그걸 개수로 다 돈으로 보니까 무리하게 되잖아요. 네. 무리하게 되니까 감압을 하는 잠수를 해야 되고 조류에 견뎌야 되고 그런 걸 실제적인 걸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민간 잠수사들이 그렇죠. 그 일반 조개나 잡는 수준의 다이버들이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250명밖에 없다고 얘기한 그 수치의 어떤 근거와 그것도 없거니와 조개나 잡는 수준의 다이버 정도라고 폄하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이 국민들 앞에 놓고 이제 자기네가 어떤 발표하면 다 그게 답이다라고 얘기한 아직도 무슨 그 대책본부니 뭐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해명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 말의 요는 민간인들은 이런 훈련을 안 받았고 그런 전문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여기 어중이 떠중이 다 왔는데 어떻게 투입하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하려고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했죠. 민간들은 안 되고 그러면서 민간인 자기들이 계약한 업체는 투입을 하고 그들도 민간은 민간이에요. 계약할 뿐이지. 잠깐요. 네. 민간이에요 업체. 그렇죠. 업체인데 거기도 민간이죠. 예, 거기에 다이버가 필요해요. 네. 근데 어중이 떠중이 중에서 야 일 좀 해줘라. 하루 일당 얼마? 너 금번에 뭐 70m 들어갔지. 결국은 몇 명만 불러와. 그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쓰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보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람이 250명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수준이 안 돼서 조개나 캐는 수준 실력이라서 투입할 수 없다고 했다가 오늘 평소에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하는 일명 머구리 잠수사를 오늘 투입했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조개나 잡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거 처음에 발표한 사람이 그 정신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군이 됐든 경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최대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짜든 아니면 역할을 배분을 하든 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처음에 했어야죠. 처음에. 지금 김보엽 기자가 얘기한 현장을 통제하는 그런 전문가가 존재하고 민간군 어디든 쓸 수 있는 자원을 다 골고루 땡겨와서 그렇게 신속하게 했다면 몇 시간 안에는 됐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자면 생존율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 여태까지 이제 그 해남 구조만 뭐 한 32년 네. 한 경험으로 봐서 이 배에 대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이 맞아서 처음에 투입이 됐다면 네. 결과가 어땠을 것이냐. 네.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오히려 가슴이 아프긴 하나 짚어봐야죠. 뭐가 잘못됐냐. 내일 또 이런 따져보기 일이 위해서. 안 생긴다고 보장을 그렇죠. 못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 전복이 되는데 네. 시간을 두고 이게 전복이 됐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옆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빠졌죠. 예, 천천히 이렇게 되는 과정에 밀리게 되겠죠. 그렇죠. 손실이 크면 클수록 이제 뭐
뭐 20명 선실, 뭐 5명 선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배들은 돼 있는데 그래봐야 이제 한쪽으로 밀리면서 뭐 머리를 다쳤거나 크게 그런 상황은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물이 들어오면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저쪽 창문이든 문이든 절로 나가서 복도로 해서 저 위로 가야 되는데 그쵸.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끄러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물에 차는 데에서 떠서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는 배가 벌써 이제 옆으로 누웠죠, 옆으로. 네. 옆으로 이렇게. 복도든 어디든 그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좀 경사가 네. 앞쪽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위로 가봐야 된다는 거지, 그쪽에. 아래쪽은 몰라도 여기는 물이 찼고. 네, 벌써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기 시작해서 그쪽에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을 확률이. 배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으니까 음. 누운 아래쪽은 물이 찼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람은. 이쪽은 물이 안 찬 공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점에 투입됐다면 살렸죠. 살리는 게, 자, 봐요. 구조 방법은 들어가요. 잠수할지 몰라, 그 사람들. 근데 그렇죠. 상황이 되면 잠수 교육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잠수 자격증까지 주는 데는 한, 빨라야 3일. 엉터리를 돈 주고 받는 거 말고요. 예. 그 다음에 길면 저 같은 경우 한 2년까지도 걸려요. 그냥 기본 자격증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5분? 5분 만에, 뭐 자격증은 안 줬지만, 가리켜서, 잠수하는 방법 가리켜서 데리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 그 안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뭐 불이 꺼져서 어디 못 가고 뭐 이런, 네, 안 보이고. 그건 시야-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불 다 껐어요. 네. 몸의 일부는 젖었어요. 추워. 근데 이 사람은 그 에어포켓의 어떤 선실 안쪽에 있었어요. 코는 이게 전복이 완전히 캡사이즈 된 상태에서 코가 이만큼이 날아갔어요. 과거에. 네, 과거에. 뭐 그 배 이름이나 뭔 모르겠어요. 네. 뭐 해경 기록에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직접 구출하신다고 네, 말씀하시는 진짜 거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물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 네. 에어포켓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날 쳐다보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시간이 그때 뭐 7시간 이상 지난 상태예요. 아, 이미 뒤집어진 지 7시간. 네, 7시간. 입에도 7시간 정도 됐을 때는 배가 막 넘어가지 않았다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네. 예? 자, 비치니까 이 사람이 7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나를 보고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반가워요. 나 살려주세요. 뭐 이런 뭐 영화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프라시 이렇게 비치면서. 자기가 구출될 거는 생각 못 한 거군요, 아예. 네, 나중에 얘기인데 자기는 구출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7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이게 뭐 이런저런 그 상태에서 사람이 의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데리고 나가냐고요. 예? 그게 이제 어떤 무슨 그런 재난 매뉴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써 있는 책을 본 적은 없어요. 즉흥적으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 상황 판단을 해야지. 예. 그래갖고 결국은 나이를 물어보게 되죠. 네. 그것도 삐딱하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아니고 아저씨 몇 살? 예? 오히려 좀 화나게. 아, 공격적으로. 예. 그랬더니 정신을 깨우려고. 일은 하나요. 그래 그냥 일은 하나. 근데 생기긴 좀 건강해 보이더라고. 그 선원이 이제 좀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일은 하나? 그 손자 있겠네? 손자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손자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배가 전복돼서 그 안에 그 안에서 7시간 둘이 나랑 그 사람하고 난 잠수복 입고 마스크 쓰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껌껌한 데서 그 사람은 나 비치고 나는 그 사람 비치고. 예? 아저씨 손자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보고 싶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흥분하기 시작하면 깨나는 거야 이제 손자 얘기에. 그렇다고 바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아저씨 손자 보고 싶게 내가 볼 수 있게 할 테니까 잠깐 더 기다릴 수 있죠. 위에다 그 상황을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게 해야 돼요. 순서가. 내가 대책 없이 끌고 들어갔다 위에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더 악화시키는 경우에.
이런 게 이제 매뉴얼인데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게 그냥 바로 나오면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나가서 그 상태를 위에 대기 인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이제 보조 마스크를 하나 더 가지고 들어가서 마스크 쓰는 법, 호흡하는 법, 입으로만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잠깐 이제 한 5분 안 걸렸죠. 그렇게 해서 가리킨 다음에 모시고 밀어갖고 위로 올려서 이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가서 그날 한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려봤잖아요. 같은 사람으로서. 그게 첫 경험이시군요. 예, 예. 데려간 걸 확인하고 싶어갖고 갔더니 중환자실도 아니고 일반 그 복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 반창고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바르고 이렇게 하고 연결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가족으로 보이는 분한테 저기 잠수부인데요. 환자 좀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이제 환자한테 가서 저 잠수부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아는 척을 하네. 기분이 섭섭한 거예요. 그 이제 그냥 가야 되나 그러려다가 그 아주머니 잠깐만요. 얘기 좀 하게. 그리고 그 환자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 귀에다 대고 아저씨 내가 아저씨 손자들 보게 해줬잖아요. 손자 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내가 아저씨 살려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손자 보게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을 갖다 힘도 좋아. 딱 잡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들아 인사드려라. 이 사람이 나 살려준 사람이다. 사실 그 손자 얘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몰라.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 경험을 비춰볼 때 네. 그게 첫 번째 경험을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으니까 계속 답답해서 이제 다이빙벨 해야 된다, 빨리 투입해야 된다, 민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쵸. 주장하신 거잖아요. 아무 네.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러면 이 분야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나는 전문가니까 해봤고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지? 답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해경에도 잠수부가 있을 것이고 있죠. 그리고 이종인 대표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네. 뭐 바닥이 좁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죠?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거야. 아까 말씀 중에 특공대를 투입하라.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공대만 투입한 거. 그게 잘못된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그 생각. 예. 그 특공대는 이런 구조에 적합하게 훈련되지도 않고 장비도 없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다. 예, 장비도 없었던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은 참 고생하고 참 잠 못 자고 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면피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고생을 했지만 고생한 거하고 사람을 못 구했잖아요. 제 시간에. 그러면 그거 죄 받아야지. 벌 받아야지.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잠수를 한 사람은 하라니까 한 거죠. 명령체계에 의해서. 그렇죠. 자, 분명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도 알고 한수를 든 장비도 있는데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걸 보고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 해경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 사람들이가 함부로 말 못하는데 못하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거는 제가 저라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구조의 주체는 빨리 손을 떼고 떠나라. 빨리 손을 떼고 떠나라. 그 뒤에 생략된 건 그렇지 않을 경우 니네들 다 잡힌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그래서 그게 면피되는 게 아니잖아요. 니네가 잡힌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뭔가 아주 잘못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 책임을 물어야 되죠. 당연히. 그거는.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다고 좀 판단하시는 거죠. 당연히.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한 게 아니라 예. 못 구하는지 알면서 그 구조 작업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그 조직인 거를 알면서도 스스로 알면서도 빨리 거기서 물러나서 할 수 있는 사람 밀어야지. 이게 무슨 우리 같은 가족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크지.
내 새끼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혹시 대표님이 구조작업에서 배제가 되거나 뭐 이런 게 과거에 천안함에 대해서 좌초설을 제기하고 그때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것 그게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제가 영국 그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그 언론 왜 이 일을 안 시키는 것 같냐 네. 당신을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정말 민간이 구출을 해내 버리면 그동안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니까 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 자기들이 계약한 것과 하려고 혹은 뭐 통제가 안 되니까 민간이 잘 워낙 관이나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은 민간을 제외하고 자기들 조직 지휘체계 안에서 움직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도 있어요. 1번 네. 1번. 다 일본으로 생각하지. 혹시 몇 년 전에 그 한국 해군 배 침몰 사건하고 관계가 있냐? 네. 왜 투입 못 되는지 영국 기자도 궁금해한 거죠. 투입 때문에 왔다 근데 한데. 그 얘기를 그 친구가 먼저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음모라는 말을 안 쓰고 이야기. 그걸 꾸민 사람들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을 기억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최소한. 두 번째 더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지금 나라 전체가 우울하고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제발 기적이 일어나서 생존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예. 예전에 재난 보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몇십 일이 지난 뒤에도 정말 기적처럼 살아온 사람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에어포켓이 아직도 있고 거기에 희박하나마 산소가 좀 있다면 혹시 생존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기만 있다면 어느 공간이 뭐 객실 공간은 그 구조상 공기가 그렇게 수평 옆으로 누웠을 때 공기가 거기 갇혀 있거나 그런 환경은 안 돼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뭐 제3의 장소, 뭐 복도 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사람이 한 명 또는 두 명 공기는 예를 들어서 써서 숨을 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이산화탄소만 증가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그 농도가 진해지면 자꾸 이 헛구역질이 나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막 그 이산화탄소 중독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발견이 된다면 사실은 확률이 거죠. 그리고 그 늦게라도 이런 장비로라도 남아있는 사람을 구출하자고 하는데도 그 장비를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지금 말씀입니다. 죄죠, 그건 범죄죠, 범죄. 그리고 이 일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거는 분명히 따져서 내 분야가 아닌데 생명이 달려있는데, 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맡은 거니까 좀 기다려봐. 야, 안 돼? 방법 좀 찾아봐. 그게 말이 돼요? 7시간 정도 지났으면 배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가고정이 된 상태인데 그나마 그런 거 들어가서 그거 열 몇 시간 움직여도 배가 뭐 어떻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라는 건 항상 조류가 세고 시야가 없고 바람이 불고 그런 자연 조건에 있어요. 그게 사고예요. 그렇죠. 예.
그런 조건 때문에 구출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감안하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초기에 이제 이 사건이 본인의 분야 내에 있는 사건이다 보니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잠수사 투입 이외에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대단한 건 양 오늘 무역백을 설치했습니다. 저기 몇 개. 풍선. 쉽게 말해서. 리프트백. 배를 끌어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한다고. 10톤, 25톤, 이런 걸 설치했다고 자막이 나와요.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네. 떠 있었죠. 그 다음에 공기를 공급했대요. 첫날 그랬어요. 공기 주입, 네. 성공. 그게 생명 살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부력백 통 하나 갖고 저기 밑에 가서 저 바닥에 아무것도 아닌데 4년 전 사건하고 똑같아. 자, 공기를 주입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공기통 하나 가져갖고 연통, 연돌이라는 거, 기관실에서 연기 나오는 거 있죠? 거기다 넣었대. 거기다 왜 넣어? 에어를. 천안함 때. 네. 그죠? 자, 지금도 어디다 넣었냐 그러고 잘. 잠깐만요. 천안함 때 공기 나오는 연통에다 넣으면 왜 안 되는 거죠? 거기 왜 넣어요? 거기 사람이 왜 있어, 거기? 그렇죠. 사람이 있을 만한 침실까지 찾아가서 거기다 넣어야지. 찾아가긴 복잡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복도로 가서 있을 만한데 주입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정신 빠진 친구가, 그 있을 만한데 찾아가는 게 그렇게 쉬워? 거기다 넣게? 그걸 댓글이라고 달았어요. 이제 저 웃긴 놈이다, 그렇게 이제 그러는 알바들이 나의 적. 대거 준동하던. 나 싫어하는 사람. 좌우지간. 그게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잘못했다. 사람 없는데 공기 넣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리프트백 그 몇천 톤짜리 그 구조물이 가라앉고 뜨고 그러는데, 그거 10톤, 20톤 단다고 배가 뭐 가라앉을 때 안 가라앉고 그래요? 그 얘기를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런 거를 왜 써놔서 가족들한테 거짓 그 희망을, 헛된 희망을 주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성공 그러면 뭐 하나보다. 그거는 사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조금 전에 예. 그러니까 초기 대처 중에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대처들을 했다. 하면서 그걸 마치 구조 작업에 뭐 어떤 한 진척이- 단계인 양. 예. 지금 1시간 전에 올라온 속보인데요. 그것도 아주 마이너한 매체를 통해서, 포탈이 아니라 이종인의 다이빙배를 돌려보낸 해경이 바디선에 방해된다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했던 이유로 돌려보낸 해경이 A 대학에서 다이빙배를 빌려서 오늘 현장에 몰래 투입했다. A 대학 담당자는 위급하다고 요구해서 급히 빌려준 거라며 1시간 전에 속보가 올라왔네요. 필요했었군요, 역시 장비는. 근데 그 장비를 이종인 대표가 가져와서 넣고 들어가 성공하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군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걸 인정해버리면 벌써 3일째 되는 날 투입했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 있는 거잖아요. 자, 사실은 워낙 이종인 대표의 검색어가 일주일 내내 내려가질 않았어요.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있었는데 안 했나.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저런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지?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에 대한 이유는 대책본부나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전문가들 얘기했어요. 뭐 안 된다는, 줄이 꼬인다는.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왜 안 되는지. 정말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막는 건지,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판단착오로 혹은 시스템의 부재로 혹은 지휘체계가 잘못돼서 구하지 못한 건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이종인 대표한테 그 얘기를 적어도 이종인 대표의 시각에서 30년간 했으니까요. 그 영역에서 들어봤어요. 이 사건을
정부 쪽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리고 선장의 오로지 잘못이고, 선원들의 잘못이고, 그 이후 구출 과정에서는, 뭐 관제센터부터 구출 과정 전체가 어떤 잘못도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못 살았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사람도 못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천안함처럼 잊어버리거나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은 그렇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 바로 다음날 밤 해양경찰청장이 이종인 대표에게 다이빙벨 투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경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느냐? 아닙니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전화를 알았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가 됐든, 원하는 대로 제가 가져온 거 전부 해서 이번 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예, 아니 그때 당시에 그 해경 쪽에서 가족들이 난감해한다는 이유로 사실 쫓아보냈거든요. 우리가 난감한 적 없어서. 거기 그럼 좋습니다.